긴급 상황입니다. 나토 안보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브뤼셀 나토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덴마크 왕립경찰청의 20년차 극지방 수색구조 전문가 마이클 토마센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유럽 최고의 구조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그를 이렇게 만든 정체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12분 그린란드 동부 타실라크 팀장님, 큰일입니다. 부관 요한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토마센입니다. 올해 53세,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나 자랐죠. 왕립경찰청에서 20년간 극지방 구조 작업을 담당해온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북극 탐험을 다녔던 저는 20대의 왕립 경찰청에 입대한 후 줄곧 극지 구조 분야에서만 일해왔습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극지 구조 전문가라고 자부하고 있죠. 나토 히토류 안보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진이 실종됐습니다. 요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4개국 지질학자 팀이 그린란드 히토류 매장 지역에서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대응하는 서방연합 탈중국 히토류 전략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실종자들은 미국 국무부 직속 지질학자 존 스미스 박사 히토류 매장량 분석 전문가, 독일 연방지질청 안나 밀러 박사자원 추출 기술 전문가, 일본 경제산업성 다나카 히로시 히토류 정제기술자, 캐나다 천연자원부 마이클 브라운 북극 광물 탐사 전문가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그린란드에 매장된 150만 톤의 히토류를 서방연합이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임무를 수행 중이었죠. 더 문제는 요한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42도까지 떨어졌고 강풍이 시속 90km로 불고 있다는 겁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이 지나면 생존율이 5%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8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8년 전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6년 2월 14일 그린란드 일룰리사트. 아빠, 정말 멋지다. 저 빙하 봐. 19세 아들 라스가 환하게 웃으며 거대한 빙하를 가리켰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지질학과 1학년이던 라스는 저와 함께한 첫 극지 탐험에 들떠 있었죠. 조심해, 라스. 빙하 크레바스는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어. 그린란드 빙상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거든. 제가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회색빛으로 변하더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58도까지 떨어지는 킬러 블리자드였죠. 라스, 라스. 제가 아들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과 20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죠. 3시간 후 눈보라가 그쳤을 때 제가 발견한 것은 라스의 배낭과 등반용 로프뿐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폭 3m, 깊이 100m가 넘는 거대한 빙하 크레바스가 검은 입을 벌리고 있었죠. 2주간의 대규모 수색에도 불구하고 라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스는 영원히 그린란드 얼음 속에 잠들었습니다. 그 후 6개월간 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라스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 영웅이야. 아빠처럼 많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언젠가 아빠와 함께 그린란드에 가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해보자.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라스가 꿈꿔왔던 미래를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극지구조의 귀신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긴급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팀장님, 나토 사무총장실에서 직접 전화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토마센, 상황을 알고 있나? 미국 정부가 벌써 P2픽 우주기지에서 구조 헬기를 출동시켰어. 독일도 북극 전문팀을 파견했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만약 덴마크가 72시간 내에 구조에 실패하면 미국이 그린란드 안보를 직접 책임지겠다고 했어. 사실상 군사 개입 의지 표명이야. 독일과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자칫하면 그린란드가 서방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어. 제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행히 한국극지연구소팀이 현재 그린란드에 체류 중입니다. 요한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덴마크와 한국 공동 빙하 연구 프로젝트로
이미 2주 전부터 타실라크 지역에서 연구 중이죠. 한국? 제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한국극지연구소는 남극 빙하량 변화 연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곳입니다. 최근 그린란드에서 신종 완보동물도 발견했고요. 그런데 진돗개 2마리와 함께라고요?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진돗개는 이중모 구조로 영하 40도에서도 활동 가능하고 후각이 일반 구조견의 3배 이상 예민하다고 합니다. 현지 적응 훈련도 겸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15kg도 안 되는 중형견을 시베리안 허스키도 못 버티는 상황에서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48시간. 그 전에 반드시 실종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16일 오전 6시 타실라크 베이스 캠프 한국팀과 덴마크팀이 합류했습니다. 박준혁 35세 극지연구소 빙하연구팀장, 김서연 29세 수의사, 그리고 이미 2주간 그린란드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진돗개 2마리. 설강이 빙심아. 괜찮지? 박준혁이 부르자 흰색과 황갈색 진돗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영하 35도의 혹독한 추위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죠. 제가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이클 토마센입니다. 덴마크 극지구조본부장이죠. 박준혁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 시선이 진돗개들에게 향했습니다. 이게 구조견이라고요? 제 목소리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허스키들의 절반 크기네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덴마크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작은 녀석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토르보다 작잖아.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들은 방한복 없이도 털을 부풀리며 멀쩡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중모 구조의 겉털이 바깥쪽 거친 털로 찬바람을 막고 안쪽 부드러운 솜털이 체온을 보온하는 완벽한 천연 방한 시스템이었죠. 박준혁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72시간 전 냄새까지 추적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긴급 통신이 들어왔습니다. 덴마크 팀, 미국 구조팀이 8시간 앞당겨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상 담당관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독일 측도 첨단 열화상 드론을 추가 파견했고 CNN과 BBC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제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젠장.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현재 기온 영하 44도, 체감 온도는 영하 58도입니다. 가시거리 50m 이하, 강풍 지속. 기상 데이터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우리 진돗개들은 준비됐습니다. 주변 덴마크 구조대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작은 개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한국도 참 이상한 나라야.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72시간의 골든타임은 이미 24시간이 지나간 상태였죠. 실종 지점까지는 헬기로 1시간, 도보로 3시간. 현재 기온 영하 44도, 체감 온도는 영하 58도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15분 안에 동상에 걸립니다. 기상 담당관이 최종 브리핑을 했습니다. 덴마크 구조견들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토르와 프레야 각각 35kg, 그린란드계 날라와 시라 각각 32kg. 모두 대형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토르가 발가락이 얼어서 절뚝거려요. 프레야도 떨고 있습니다. 영하 44도에서는 인간도 15분 안에 동상 위험에 노출되는데 시베리안 허스키조차 발가락과 귀 같은 말단 부위의 혈액순환이 어려워져 쉽게 얼어버렸습니다. 덴마크 구조대원 한 명이 장갑을 벗고 토르의 발을 확인하려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손가락이. 불과 30초 만에 그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돗개들을 바라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설강이와 빙시미는 여전히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체온 측정 결과 덴마크 개들은 35.2도 정상 37.5도보다 낮음이었지만 진돗개들은 38.1도로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서연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한반도의 혹독한 겨울에 수천 년간 적응해온 견종이에요. 이중모 구조와 높은 기초대사율로 극한 추위를 견딜 수 있죠. 한국의 겨울이 유럽보다 더 춥거든요.
그때 빙심이가 갑자기 눈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이없어 하자 김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애는 항상 저래요. 일하면서도 간식 챙겨 먹거든요. 간식을? 이런 상황에서? 그때 설강이가 갑자기 특정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를 발견했나 봐요. 박준혁이 설강이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30분을 달려간 끝에 발견한 것은 실종자들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GPS 좌표 75도 35N 42도 18W. 버려진 지질 탐사 장비, 발자국, 그리고 혈흔까지. 이 방향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김서연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거대한 크레바스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설마. 제가 경악하며 크레바스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8년 전 라스를 잃었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크레바스, 똑같은 침묵. 그날 밤 베이스 캠프에 연속으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어떠나? 덴마크 총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캠프 내부 온도는 난방에도 불구하고 영상 2도였습니다. 제 입술이 약간 파랗게 변해 있었고 말할 때마다 하얀 입김이 나왔습니다. 실종자들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한국 진돗개들이 발견했어요. 제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 방금 워싱턴과 베를린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는데 총리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미국 정부에서 그린란드 안보는 자유세계 보호를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며 필요시 군사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어. 독일도 탈중국 히토류 전략의 핵심 인물들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고 더욱 심각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해군도 북극해에서 정례 훈련이라며 함대를 이동시키기 시작했어. 자칫하면 그린란드가 새로운 냉전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 전화를 끄는 저에게 요한이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CNN에서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1200만 명입니다. TV 화면에는 그린란드 상공을 선회하는 미군 헬기들과 독일 구조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팀에서 뭔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덴마크 구조대원이 코를 찡그렸습니다. 박준혁이 보온병에서 뜨거운 김치찌개를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구조대원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매운 음식을? 요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장에 구멍이 뚫리겠어.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국팀은 오히려 몸이 더 따뜻해 보였고 진돗개들도 김치 냄새를 맡고 더 활기를 보였습니다. 김서연이 설명했습니다. 매운 음식이 체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온을 높여줘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이죠. 박준혁이 진돗개에게 설강아, 이리 와 하고 부르자 덴마크 구조대원이 물었습니다. 저게 명령어인가요? 아니요, 이름이에요. 설강이. 설강?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강이와 빙심이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정말 확신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진돗개를 믿어보세요.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베이스 캠프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군 수색대가 도착했습니다. 감시병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영하 46도의 혹독한 추위. 밖으로 나서는 순간 코 안의 습기가 얼어버렸습니다. 이런 극한 추위에서는 코로 숨을 쉬면 폐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입으로만 호흡해야 합니다. 제 고글이 순식간에 성에로 뿌옇게 변했고 장갑을 낀 손가락 끝이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만 더 노출되면 동상이 시작될 정도였죠. 설강이와 빙심이는 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3km 떨어진 빙하지대, GPS 좌표 75도 32N, 42도 25W. 저기는 우리가 이미 수색한 지역인데. 덴마크 구조대원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진돗개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하 46도의 혹독한 추위에도 이들의 발걸음은 전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설강이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코를 킁킁거리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72시간 전의 기억을 되짚는 듯한 모습이었죠. 또 쉬려는 건가? 제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설강이는 갑자기 3km를 단숨에 달려가더니 거대한 빙하 크레바스 앞에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따라와서 보니 그 자리에는 나토 히토류 탐사팀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게 어떻게? 박준혁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72시간 전 냄새도 추적할 수 있어요. 우리 허스키들은 12시간도 힘들어하는데. 제가 숨을 내쉴 때마다 나오는 하얀 입김이 즉시 얼어서 작은 얼음 결정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침을 뱉으면 땅에 닿기 전에 얼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아래에서 소리가 나요. 김서연이 외쳤습니다. 제가 로프를 이용해 크레바스를 내려다봤습니다. 25m 아래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실종된 4명의 나토 핵심 지질학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존 스미스, 독일의 안나 밀러, 일본의 다나카 히로시, 캐나다의 마이클 브라운. 모두 살아있었지만 심한 저체온증에 걸린 상태였죠. 이럴 수가. 제가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3일간 뒤진 지역인데 진돗개들이 어떻게. 하지만 구조는 쉽지 않았습니다. 크레바스가 너무 좁아서 덴마크 대형견들은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설강이 채구면 가능할 텐데. 김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반대했습니다. 25m 아래로 개를 내려보낸다고요? 너무 위험해. 진돗개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입니다. 박 팀장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박준혁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설강아, 내려가자. 그 순간 저는 8년 전 라스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 이런 용감한 동반자가 있었다면. 설강이가 특수한 S를 착용하고 크레바스로 내려갔습니다. 25m 아래에서 나토 핵심 인력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개가 내려왔어요. 독일의 안나 밀러 박사가 놀라워했습니다. 설강이는 박준혁의 무전 지시에 따라 정확히 부상자들에게 체온 유지용 핫팩, 응급처치 키트, 고칼로리 에너지바를 전달했습니다. 빙심이도 교대로 내려가서 식량과 보온용품을 날랐죠. 믿을 수 없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군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이쪽이 덴마크 구조본부인가요?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 미군 대령이 권위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구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8시간에 걸친 정밀한 구조작업 끝에 4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체온이 31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보고했습니다. 정상 체온 37도에서 31도까지 떨어진 것은 중등도 저체온증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의식 저하, 심장 박동 저하, 근육 경직이 일어나는 단계죠. 실종자들이 의식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존 스미스 박사는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상 탈의는 중증 저체온증에서 나타나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뇌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추위를 더위로 착각하고 옷을 벗어버리는 현상이죠. 손목과 발목에 심한 동상 흔적이 있고 일부는 이도 동상으로 물집이 생겨 있습니다. 의료진이 개들의 체온도 측정했습니다. 허스키들 35.2도 정상 37.5도보다 낮음, 진돗개들 38.1도 정상 유지. 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추위에 더 강하다는 뜻인가요? 진돗개의 이중모 구조와 높은 기초대사율 때문입니다. 한국의 겨울이 유럽보다 더 춥거든요. 이틀 후 코펜하겐으로 돌아와서 덴마크 총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구조작전이 나토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제가 진돗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진돗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이번 구조는 단순한 인명구조를 넘어서 서방연합의 히토류 전략을 구해낸 것입니다. BBC 기자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최첨단 장비로도 찾지 못한 것을 15kg의 한국개가 찾아낸 비결은 무엇인가요? 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20년간 극지방 구조를 해왔지만 이런 개는 처음 봤습니다. 72시간 전 냄새까지 추적하는 탁월한 후각, 영하 46도에서도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생존력,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전 제 아들 라스를 잃었을 때 생각이 나서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얼어붙지 않는 따뜻한 눈물이었죠.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나토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덴마크의 구조 성공으로 그린란드 위기가 해소됐습니다.
미국과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고 한국 정부와의 극지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6개월 후 변화는 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아들의 무덤 앞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라스야, 아빠가 진짜 영웅들을 만났다. 그 옆에는 한국에서 보내온 작은 진돗개 라스가 조용히 다가와 제 무릎에 기댔습니다. 설강이의 새끼로 6개월 전 덴마크에 온 이 작은 개는 이제 제 가족이 되어 있었죠. 진돗개의 체온은 다른 개들보다 높아서 라스의 따뜻함이 제 다리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들이야. 설강이와 빙심이를 만나고 이제는 설강이의 아들 라스와 함께하고 있단다. 제가 라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진돗개의 이중모 구조털은 마치 천연 방한복 같았습니다. 바깥쪽 거친 털이 찬바람을 막고 안쪽 부드러운 솜털이 체온을 보호하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이제야 알겠어. 진정한 영웅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박준혁과 김서연은 한 달 후 설강이, 빙심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덴마크 극지연구소와 한국 극지연구소 간 정식 협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덴마크 구조대도 진돗개 2마리를 추가로 도입해 덴마크와 한국 극지구조팀을 구성했죠. 생명을 구하는 일은 늘 숭고한 일인 듯 싶어요.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구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1년 후 저는 덴마크 극지구조학교에서 진돗개와 함께하는 구조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물어봅니다. 작은 개가 정말 시베리안 허스키보다 나은가요? 제가 답합니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능력이 있죠. 72시간 전 냄새까지 추적할 수 있는 후각, 영하 46도에서도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생존력, 좁은 공간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민첩성,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요. 제 사무실 벽에는 라스의 사진 옆에 설강이, 빙심이, 그리고 지금의 라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한국의 진돗개들이 가르쳐준 것. 매일 아침 제가 라스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라스야. 내 엄마 설강이가 아빠에게 다시 희망을 찾아줬고 이제 너도 아빠와 함께하게 됐구나. 라스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습니다. 지금도 그린란드 어딘가에서는 한국의 진돗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변화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2024년 9월 독일 연방경찰청에서 한국 진돗개 2마리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 주 알프스 산맥구조대에서 한국 진돗개의 극지 적응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죠. 노르웨이 수발바르 북극연구소에서도 한국 극지연구소와 진돗개 극지 적응 연구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CNN에서 그린란드 구조의 숨은 영웅들 특집 기사가 나가면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대학교 수의학과에서는 진돗개의 극지 생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제안서를 한국에 보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나토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2024년 7월 워싱턴 나토 정상회의에서 덴마크 총리가 극지 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극지 기술과 진돗개의 능력이 나토 북극 방어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나토 관계자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했죠. 2024년 3월 그린란드 동부 마이클, 긴급 상황입니다. 요한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독일 관광객 2명이 빙하 트레킹 중 실종됐어요. 이미 18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제가 장비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라스, 준비됐나? 이제 생후 8개월이 된 라스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설강이를 닮아 후각이 예민하고 아빠를 닮아 용감한 마음을 가진 라스는 지난 4개월간 덴마크 극지구조학교에서 전문 구조견 훈련을 받았죠. 첫 실전이네, 라스야. 아직 어리지만 엄마를 닮아 용감하구나. 현장에 도착하자 라스는 즉시 코를 킁킁거리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영하 38도의 추위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죠. 30분 후 라스가 특정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크레바스 15m 아래에서 독일 관광객 2명이 발견됐습니다. 도와주세요. 다리를 다쳤어요. 라스가 하네스를 착용하고 크레바스로 내려갔습니다. 엄마 설강이가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응급처치 키트와 보온용품을 전달했죠. 2시간 후 2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 개가 우리를 구했어요. 독일 관광객이 라스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어디서 훈련받은 건가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녀석은 한국 출신입니다. 엄마가 1년 전 이곳에서 나토 핵심 인력 4명을 구조한 영웅이죠. 그날 밤 베이스 캠프에서 제가 라스에게 말했습니다. 라스야,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엄마 설강이처럼, 그리고 내 이름의 주인인 인간 라스처럼 용감했어. 라스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이제 너도 진짜 구조견이 됐구나. 아빠가 정말 행복해. 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라스야, 내가 꿈꿨던 일을 이제 작은 라스가 이어가고 있어. 고마워. 그 순간 라스가 제 옆에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하늘의 인간 라스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죠. 8년 전 잃었던 아들의 꿈이 한국의 작은 진돗개를 통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작은 영웅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아들의 꿈이 다른 생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감동적인 일은 없습니다. 현재 유럽 3개국에서 한국 진돗개를 극지 구조견으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극지연구소는 나토 자문 협력기관으로서 북극 연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한국극지구조팀은 지난 6개월간 12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때로는 상실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때로는 다른 생명을 통해 사랑하는 이의 꿈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그린란드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희망을, 한 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나토에게 새로운 전략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가르쳐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한국의 숨겨진 영웅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Giannoni, we begin with news of a huge earthquake, one of the strongest recorded in modern history, which has triggered tsunami warnings across large parts of the Pacific. Evacuations are underway in Japan, Hawaii, and some parts of the US West Coast as a magnitude 8.8 earthquake off Russia's far eastern Kamchatka Peninsula has triggered tsunami warnings right across the Pacific Ocean. It was tsunami alerts of varying levels issued in parts of China, the Philippines, Indonesia, Guam, Peru, and the Galapagos Islands off Ecuador. Russia says it was the largest quake recorded in the region in more than 70 years, with tsunami waves as high as 3 to 4 meters reported in Kamchatka. These pictures show tsunami impact in a couple of hours' time. 2025년 7월 29일 하와이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레타 호프만 하와이 대학교 태평양 쓰나미 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으로 25년간 일해왔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이민 온 독일계 미국인 3세로 어린 시절부터 과학에 매료되어 이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8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하와이의 쓰나미 대비 시스템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 칠레 쓰나미 이후 구축된 우리의 경보 시스템,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이후 강화된 태평양 전역 모니터링 네트워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날 현실은 우리의 자만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호놀룰루 연구소에서 평상시처럼 태평양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던 오후 1시 25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였죠. 갑자기 모든 모니터가 빨갛게 변했어요. 오 마이 갓. 이건 진짜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25년 경력에 저도 이런 규모는 처음 봤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계산에 들어갔죠. 진원 깊이 20.7km로 얕다. 매우 위험하다. 거리 9,000km. 파속 시속 약 800km. 도달 시간 약 6시간. 예상 파도 높이 1.5에서 3m. 제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1960년 칠레 쓰나미가 하와이를 덮쳤을 때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이었거든요. 그때는 61명이 목숨을 잃었고 힐로 시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발 틀렸기를. 하지만 30년간 쌓인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급히 동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마이크 톰슨 박사, 케이트 윌슨 연구원, 그리고 신입 박사과정인 데이비드까지.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캄차카에서 8.8 규모 지진이 발생했어요. 모든 계산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연구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6시간 후 하와이의 거대한 파도가 덮칠 것이라는. 그 순간 1946년의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알류샨 열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하와이를 강타했을 때 힐로에서만 9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죠. 첫 번째 파도가 오히려 바닷물을 빼내가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해변으로 나갔다가 더 큰 두 번째, 세 번째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에서 2차 대전을 겪고 미국으로 이민 온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그레타, 자연 앞에서 인간은 늘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지구의 힘 앞에서는 한낱 먼지일 뿐이야. 그때는 그냥 할아버지의 잔소리로 들렸는데 지금 와서 보니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오후 2시 43분 하와이주 재난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저는 즉시 언론에 나가야 했어요. 미디어 담당자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호프만 박사님, 지금 당장 기자회견장으로 오셔야 해요. 전국 방송이 대기 중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CNN, 폭스, ABC. 모든 방송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호프만 박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이것은 2011년 일본 쓰나미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민 여러분은 즉시 해안에서 최소 1.6km 이상 떨어진 고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가요? 힐로, 카울루이, 하날레이 등 해안가 저지대가 특히 위험합니다. 와이키키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광객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제가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와이에는 언제나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쓰나미 대피 절차를 모르거든요. 호텔에서는 3층 이상으로 대피하거나 가능하면 내륙의 고지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패닉하지 마시고 질서를 지켜주세요.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집으로 달렸어요. 제 가족도 카하라 해변 근처에 살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던 오후 3시경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 톰으로부터였어요. 그레타, 아이들과 함께 다이아몬드 헤드로 올라가고 있어. 너는 어디야? 지금 가고 있어. 절대 해변 쪽으로 가지 마. 12살 딸 에밀리와 9살 아들 잭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쓰나미가 뭔지도 정확히 모를 텐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가족의 안전이 걸린 순간에는 그냥 평범한 어머니가 된다는 거였어요. 논리적 사고는 사라지고 오직 본능만 남더라고요. 교통정체 때문에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자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었어요. 25년간 쓰나미를 연구한 전문가가 말이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도로 상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완전한 교통지옥이었어요. H1 프리웨이는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메하메아 하이웨이, 팔리 하이웨이, 모든 주요 도로가 마비되었어요. 평소 15분이면 갈 수 있는 집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더 가관인 건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차를 몰고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뛰어가는 중에 본 광경들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놀라 지역 이미 충분히 높은 안전지대에서 사람들이 코스트코로 몰려가고 있었거든요. 여보, 물 사러 코스트코 가야 해. 휘발유 넣으러 가자. 나중에 못 나갈 수도 있어. 생필품 떨어지기 전에 세이프웨이 가자. 라디오에서 들리는 시민들의 인터뷰였어요. 저는 정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당신들은 안전한 곳에 있는데 왜 나와서 도로를 막고 있어?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죠. 모든 사람이 패닉 상태였으니까요. 길가에서 본 한 장면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카리이 지역 해수면에서 3m 높이의 위험지대에 사는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옆으로는 안전한 누우아누 지역에서 온 차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진짜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전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도로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와이키키 해변가에서는 더욱 참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출입도로가 칼라카우아 에비뉴, 알라와이 블러바드, 카파울루 에비뉴, 니미츠 하이웨이 단 4개뿐인 그곳에서 수만 명의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 헤드로 올라가는 중에 만난 애리조나에서 온 스미스 가족의 이야기가 생생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2시간째 차가 전혀 안 움직여요. 우리 딸이 너무 무서워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아빠 품에 안겨 울고 있었어요. 걸어서라도 고지대로 가세요. 지금 당장요. 차는 버리세요. 그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차를 버리라고요? 렌터카인데요? 목숨이 중요해요, 차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6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더 위험해진 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도 문제였어요. 6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다 보니 아직 여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거였죠. 급하지 않으니까 장보기, 주유하기, 은행 가기. 이런 일들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오후 5시경 다이아몬드 헤드에서 가족들과 만난 후 저는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전문가 의견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들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현재 와이키키 해변에서는 관광객들이 오히려 파도를 구경하려고 몰려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코코 헤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서핑보드를 챙기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해변가 식당에서 여유롭게 식사하고 있는 관광객들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그렇게 즉시 대피하라고 했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SNS 상황이었어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는 해시태그 쓰나미워치, 해시태그 하와이, 해시태그 익사이티드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해변 셀카를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쓰나미를 구경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전 세계 뉴스를 확인했어요. 그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시간 비슷한 상황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CNN 국제뉴스에서 한국의 대응을 보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2024년 한국 동해안 쓰나미 모의 훈련 영상을 보여주면서 18분 만에 94%의 주민이 질서정연하게 대피를 완료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6시간이 있었는데도 이 모양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시민 대응이었어요. 해안가 주민들은 경보 발령과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안전지대 주민들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오히려 대피 차량들에게 길을 내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동료 마이크 톰슨 박사가 물었습니다. 우린 기술에만 의존했어. 사람들의 행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거야. 그때 케이트 윌슨 연구원이 놀라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박사님,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쓰나미 대피 앱을 사용할 줄 안다고 하네요. 그리고 월 1회씩 실제 대피 훈련을 한다고. 월 1회? 네. 그것도 3년째 계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시민들이 경보만 들어도 자동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는 기술적 우월감에 빠져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 한국기상청에서 저희에게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호프만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국기상청 해양기상실장 김민준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영어가 완벽한 한국인 관계자였어요. 지원이라고요? 저희가 분석한 하와이 지역별 상세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각 선별, 해안별로 파도 도달 시간과 높이, 그리고 최적 대피 경로까지 분석해뒀거든요. 잠깐. 어떻게 그런 데이터가 있죠? 저희는 태평양 전역에 대한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2022년부터 작업해왔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이 하와이보다 하와이 쓰나미를 더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지금 당장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미 보냈습니다. 1시간 전에요. 제가 급히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정말 있었어요. 엄청나게 상세한 데이터가. 그런데 이게 참고용 폴더에 자동으로 분류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스템이 한국 데이터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거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후 7시 17분, 첫 번째 파도가 카우아이 섬 하날레이에 도달했어요. 모든 연구진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실시간 해안 감시 카메라에 파도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높이 1.7m. 예상보다 낮네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클 수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20분 후 마우이 카울루이에서는 3.3m의 파도가 관측되었어요. 다행히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였지만요.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힐로 지역이었습니다. 베이프론트 로드 근처에서 교통정체에 갇혀있던 차량 20여 대가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았던 건 한국에서 보내준 데이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는 거였어요. 파도 도달 시간, 높이, 모든 게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 마이크가 감탄했어요. 한국 데이터가 우리 예측보다 훨씬 정확해.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쓰나미가 도달하는 동안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도 많이 있었어요. 와이키키에서는 한 하와이안 호텔 직원이 독일 관광객 가족을 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독일인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서 제때 대피하지 못했는데 20대 호텔 직원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운 거예요. 힐로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방과 후 교실에 남아있던 아이들 12명을 모두 안전하게 대피시킨 이야기도 있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우이의 한 노인 커플 이야기였어요. 80대 할머니가 치매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집을 떠나려 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한국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거짓말을 해서 함께 대피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전해진 후 할아버지가 말했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때 한국에서 근무했었어요. 그때 만난 한국 친구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꼼꼼한지 알거든요. 한국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오후 8시경 동료가 놀라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레타, 이것 좀 봐. 한국에서 우리한테 보낸 데이터야.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진 발생 20분 만에 태평양 전역의 쓰나미 도달 시간과 높이를 정확히 예측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AI 시스템이 92% 정확도로 우리 해안 지역별 위험도까지 분석해서 보내왔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예측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지진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해저, 지형, 수심 변화, 해류 패턴, 심지어 각 해안의 지질학적 특성까지 모두 고려한 3D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제가 중얼거렸을 때 케이트가 추가 정보를 가져왔어요. 박사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은 2020년부터 전 세계 주요 해안 도시 1200곳의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구축했대요. 하와이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안다는 소리네.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놓친 와이알로아 지역의 지하 동굴 시스템까지 고려해서 예측했더라고요. 정말 소름 돋는 일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걸 못 받았지? 우리가 받긴 했어. 하지만 참고용으로만 분류해서 묻어뒀지. 마이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봐, 여기 이메일 로그가 있어. 2022년부터 매년 한국에서 협력 제안을 보내왔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오후 8시 30분 그 시점에서 전 세계 쓰나미 대응을 비교한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일본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3시간 만에 200만 명 대피 완료.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정보 전달 실패. 한국 동해안 전 지역 18분 만에 대피 완료. 대피율 94%. 필리핀 북부 지역 혼란으로 대피 지연. 하지만 한국 지원으로 상황 개선. 하와이 6시간 경고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통마비로 대피 지연. 일부 지역 위험 상황 지속. 숫자로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었는지 명확히 보였거든요. 밤 10시 40분 쓰나미 경보가 주의보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59분에 완전히 해제되었고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교훈은 엄청났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이 쓰나미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 첫 번째 문제는 과잉 대피였습니다. 안전지대 주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진짜 위험지역 주민들의 대피가 방해받았던 거예요. 코스트코나 세이프웨이로 몰려간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해안가에서 빠져나와야 할 사람들이 길에 갇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소통 부재였어요.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죠. 단순히 고지대로 대피하라는 말만 했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국제협력 무시였어요. 한국 등 선진국의 예측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문제였죠. 사건 3일 후 저는 한국기상청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호프만 박사님, 저희는 이미 3년 전부터 하와이를 포함한 태평양 전 지역의 쓰나미 시뮬레이션을 완료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거기에는 하와이 각 선별, 지역별 상세한 대피 시나리오가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마우이의 라하이나부터 빅아일랜드의 힐로까지, 심지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해변, 리조트별로도 대피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저희는 재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한국 담당자의 대답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체를 지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AI 시스템으로 예측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시민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거든요. 정말 깊은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에만 매달렸는데 한국은 기술과 사람을 완벽하게 결합시킨 거였죠. 더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발견했어요. 한국은 이미 2022년부터 전 세계 3천여 곳에 긴급구조 송신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하와이에도 50여 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러시아 캄차카의 어부 할아버지가 구조된 바로 그 장비가 우리 해변에도 있었던 거죠. 와이키키 해변, 알라모아나 파크, 힐로베이. 모든 주요 해안가에 작은 송신기들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알렸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번이나 공식 협력을 제안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한국 담당자가 이메일 기록을 보여줬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총장실, 주정부 재난관리청, 심지어 제 개인 이메일까지 협력 제안서가 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작은 아시아 나라에서 뭘 도와준다는 거야? 당시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시민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저희는 초등학생부터 쓰나미 대피 훈련을 받습니다. 월 1회씩 3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영상이 정말 놀라웠어요.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 앱을 능숙하게 사용해서 개인별 최적 대피 경로를 찾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저희는 재난 대응을 생존 기술로 봅니다. 읽기, 쓰기만큼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더 놀라운 건 성인들의 참여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직장인들도 분기별로 재난 대피 훈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도 자체 훈련을 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경보만 들어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훈련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조건반사처럼 행동하죠. 한국 시스템을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그들의 AI 시스템은 단순히 파도 높이만 예측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의 인구 밀도, 교통 상황, 심지어 그날의 날씨와 조수간만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대피 시나리오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하와이의 경우 관광 성수기인지 비수기인지에 따라 대피 계획이 달라집니다. 관광객이 많으면 호텔별로 다른 대피 경로를 제시하고 렌터카 이용자들을 위한 특별 안내도 나가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제가 중얼거렸을 때 한국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박사님,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늘 사람 먼저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개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마우이에서 만난 한 일본인 관광객 가족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다나카 씨라는 50대 아버지였는데 3살짜리 딸과 아내와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대요. 쓰나미 경보가 울렸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호텔에서 만난 한국인 직원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한국인 직원이 자기 휴대폰으로 우리 가족만을 위한 대피 경로를 짜서 보여줬어요. 3살 아이가 있으니까 계단보다는 경사로가 있는 길로, 그리고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곳까지 표시해서요. 그 한국인 직원은 자신도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일일이 도와줬다고 해요. 자기 안전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 거죠.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그 사실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사람들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하와이 대학교와 한국기상청 간의 공식 협력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예측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그들의 시민 교육 모델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조용히 지켜주는 진정한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가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와이 주정부는 한국형 재난 대응 앱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각 개인의 위치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또한 모든 호텔과 리조트에서는 체크인할 때 의무적으로 쓰나미 대피 교육을 받도록 했어요. 3분짜리 간단한 영상이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이 들어있죠. 학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제 하와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실제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처럼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처럼 재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한 주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의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하와이 모델을 참고해서 자체 쓰나미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국의 조용한 기술 외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2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늘 미국과 일본의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멍청했죠.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의 수준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느냐였던 거예요.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한국 시스템의 핵심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기술 자체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한국은 기술을 통해 사람을 구하는 것에 집중했던 거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하와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쓰나미를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쓰나미에 대비하는 하와이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재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재난을 준비하는 곳이 되려고 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제 연구실 벽에는 한국어로 쓰인 문구를 걸 예정입니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고 생명에는 국적이 없다. 2025년 7월 29일 하와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태평양 건너편에는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날의 8시간은 하와이 역사상 가장 긴 8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들어준 8시간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그들의 조용한 헌신,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하와이에 또 다른 쓰나미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가르쳐준 대로 기술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안전 시스템으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을 우리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른 누군가를 조용히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레타 호프만 하와이 대학교 태평양 쓰나미 연구센터에서 2025년 7월 31일 호놀룰루에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감동 맛집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